낭만서점 14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수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이평론가의 파트너 허남웅입니다. 네, 지난 공개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개방송이 첫 경험이었잖아요. 여기서 하는. 근데 공간도 되게 아늑하고 네. 근데 여기에 또 한 20분 되는 분들 오시니까요. 이게 마음으로 느끼는 그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떨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녹음을 한번 하면 네. 보통은 2시간 반, 뭐 길게는 한 방송에 3시간도 하는데요. 그날은 정말 리얼타임으로 약 1시간 반으로 네. 좀 진행을 해야 하는 네. 예,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짧게 끝나서 좋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좀 긴장을 네. 하면서 네. 예, 방송을 하니까 네. 무엇보다 편집하는 PD님이 네.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 허이평론가님은 자기 분량 딱 끝나시니까 바로 퇴근하시던데. 뒤에 일이 있어서. 그 늦은 시간에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도 네. 뭐 얼마 안 있다 가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뒤에 김성현 배우님하고 박혜진 평론가님 하는 거 어떻게 하나 또 듣고 네. 또 무엇보다 김성현 배우님의 그 낭독 어떻게 하면 그 배우님의 발끝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벤치마킹의 결과가 오늘 네. 낭독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고요. 바로 이어지진 않고요.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메르나님께서요 4월 3일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너무 좋은 팟캐스트인데, 네, 제 입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려니까 민망하지만, 순위가 좀 아쉽네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낭만서점이 전체 1위까지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다른 분들에게 영업하겠습니다. 흐흐.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이런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순위가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전체 1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뭘 해야지 전체 1위까지 갈 수 있나요? 저는 그러게요. 태어나서 1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도대체 그 1위에 올랐을 때 기분, 감정을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가요, 허이평론가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전체 1위는 주로 네. 정치 팟캐스트들이 좀 그렇군요. 번갈아 가면서 예, 네. 순위를 저희도 차지하는 이제 모양이더라고요. 문학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정치 얘기하고 하면 순위가 올라가겠네요. 네, 저희는 뭐 소설 방송이니까 네. 예, 열심히 또 문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온니달님께서도 댓글 또 남겨주셨거든요. 그 공개방송 정말 가고 싶었는데 취업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학원 수업이 7시 반에 끝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신청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고요. 네, 아이고. 네, 가끔씩 낭만서점에 댓글 적고 또 이 댓글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희한하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이번 공개방송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웠고요. 다음에 또 이제 공개방송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꼭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네. 시작할 때 네. 공개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이 네. 정말 많으셨고요. 맞아요. 또 네.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네. 저희 잘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서로 잊지 않도록, 예, 항상 각인시켜 주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도 봄날님, 바람대로 봄날 같은 책이 왔어요. 택배를 열고 난 후에 제 환호를 듣고선 딸아이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네요. 하셨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네. 네, 이 소설을 받으셨군요. 네. 네. 그, 영화로도 이렇게 지금 한국 영화 리메이크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영화도 다시 또 개봉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 읽으신 다음에, 뭐 영화도 또 보시면은 더욱더 그 감동이 배가 될 것 같네요. 눈물 주룩주룩 나는 영화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왜 안 흘렸죠? 네, 이번 댓글님은 이제 시슬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굉장히 좀 장문의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인생 최초로 라디오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서 어색하지만, 네, 친절하게 인사해주셨던 PD님과 허브라더스를 보고 그때부터 가슴이 너를 뛰기 시작했다고, 네,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북클럽 창단 예정 물음표. 네. 와 다시 6월부터 시작할 거라는 낭만서점 북콘서트 소식 하면서 가로치시고요.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에라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써놓으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시고요. 그 네 분의 사회자분들 속사포처럼 쏟아내던 언변에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발언을 또 그날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감사드려요. 좀 쉽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맞아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또 이불에서 또 부끄러우셨는지 이불킥을 또 하셨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PD님이 북클럽 창단과 또 낭만서점 콘서트 네. 약속 지켜달라고 하셨고요. 네. 이 시슬님 네. 정말 공개 방송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즐겁게 또 참여도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릴러 마이 릴러님, 작년 겨울에 EBS 라디오 통해서 허위평론가를 알게 됐는데 팟캐스트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어 정주행 중입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본방으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하셨네요. 네. 제가 EBS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때 방송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서현진 아나운서가 네.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문학계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네. 허위의 속닥속닥 네.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아니, 방송에 나가셔도 그렇게 좀 뒷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안 되시죠. 문학계의 뒷이야기입니다. 네. 릴러 마이 릴러님 네. 저희 낭만서점 방문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시슬님, 온니달님, 릴러바이 릴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 북뉴스 교보북.co.kr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작가 에세이집 언어의 온도 100만 부 판매. 이기주 작가 에세이집이죠. 이제 언어의 온도가 판매 기록 100만 부를 돌파했다는 경향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9일 출판사 말글터가 2016년 8월 19일 출간한 언어의 온도가 총 판매 100만 부를 넘어섰다고 밝혔고요. 언어의 온도는 이제 이기주 작가가 평범한 일상에서 건져올린 생각과 경험을 소소하게 풀어낸 에세이로 출간 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뒤늦게 역주행하면서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언어의 온도 인스타그램이나 네. SNS에서 정말 많은 또 화제가 됐죠. 아, 그랬군요. 네. 그 영화 관람 문화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예술 영화 아트버스터라는 그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좀 다른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찍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는 게 좀 유행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이 언어의 온도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다른 책들도 또 판매 부수가 많이 늘어서 네. 출판계 전체가 좀 네. 호황을 맞았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 인간의 심장을 두드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KT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총 상금 1억 원을 내걸고 인공지능으로 쓴 소설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소설 공모전이 개최되는 건데요. AI가 음성을 알아듣고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됐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소설은 인간의 상상력을 반영하는 창작물이기에 AI가 쉽게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AI가 창작의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란 게, 그러니까 AI가 이제 소설을 쓴다, 뭐 이런 보도들은 조금씩 있어 왔잖아요. 근데 네. 공모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이제 편수가 오겠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건데,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놀랍네요. 인공지능이 쓴 소설, 네. 지금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네네. 아무래도 어색하고 뭐 네. 말도 안 되고 좀 비평적으로 네. 이거 뭐야? 이렇게 여겨질 작품들이 많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이게 네. 점점 축적이 되고 네네. 한 수십 년? 네네. 뭐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네. 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네.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당연하게 읽는 시대가 어쩌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AI의 어떤 발전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보단 어떻게 이제 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해야 될 시점이 사실은 지났죠. 네.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가진 AI와 이제 같이 살게 됐을 때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지 왜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등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면 AI가 우리를 뭐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뭐 터미네이터처럼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하죠, 영화에서는 이제 그녀라는 작품 원제는 이제 허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런 AI와 이제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40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요. 로베르토 볼라뇨 작가의 칠레의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에 7년의 밤이 있다면 칠레에는 칠레의 밤이 있다. 이상한 갖다 너무 나갔죠? 방금 하셨는데.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학은 다들 이렇게 한다. 정말요? 슬퍼지네요. 어떻게 다들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이제부터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로베르토 볼라뇨라는 작가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로베르토 볼라뇨라는 소설가를 어떻게 알았냐면 뭐 그 전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2666이라는 작품 굉장히 거대 서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작품이라면 한번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에 아마 국내에는 5권으로 출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평론가님과 함께 이번에는 로베르토 볼라뇨를 다뤄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2666 하죠 라고 했다가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허위평론가님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듣고 고른 게 이제 칠레의 밤이거든요. 저희가 운명과 분노 해봤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욕심부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렇게 당해놓고도 계속 의욕만 앞서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정말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그 작품만 좀 파고드는. 그리고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면서 계속 책 읽고 이래야 돼서요. 그건 좀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이 로베르토 볼라뇨의 여러 작품들 중에 그래도 칠레의 밤이 분량상 좀 적은 그런 작품에 해당을 하고요. 읽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또 칠레의 밤이 뭐 짧다고 하지만 좀 생소하신 부분이 우리가 칠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맞아요. 칠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칠레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산체스 선수가 생각이 나죠. 그렇군요. 월드컵에 올해는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칠레의 밤 읽으면서요. 보니까 여기 이제 시인도 작가도 많이 나오고 또 게다가 이 작품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또 칠레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더 쉬워가지고요. 그걸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칠레는 와인을 만드는 곳이다. 역시 고급스러우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칠레의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수입되고 있다. 그런가요? 좀 몰랐어요. 마트에 가보시면 칠레산 농산물들, 과일들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도 그렇게 잘하세요? 농작물 생산 수입물도 잘하시고? 아니 구입을 하니까요. 사 먹잖아요. 살림남 허위평론가님이시군요. 그리고 칠레 하면 무엇보다 여러분 네루다라는 시인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낭만서점에서 일 포스티노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작품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이 또 칠레잖아요. 그렇게 저한테는 와인, 과일, 네루다
네, 이렇게. 그럼 잠깐만요. 저한테는 지금 축구 하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예. 그 정도만 알고 있던 네. 저의 이 얄팍한 칠레에 대한 인식에 네. 이제 볼라뇨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인데요. 볼라뇨에 대해서 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953년에 이제 칠레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냈고요. 멕시코로 이주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시인으로 여겼던 이 로베르토 볼라뇨는요, 1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는요, 반항적인 시 문학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볼라뇨가 네. 반항적 시 문학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남미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에게 네. 독서를 퍼부은 것으로 유명하죠. 심지어는 이를테면 네루다에게도 그렇죠. 독서를 했다면서요? 네, 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예, 두 명의 시인들이 있죠. 네. 예, 네루다와 옥타비오 파스. 네. 이 사람들도 볼라뇨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네루다 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민중에만 함몰된 시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네.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제가 이 칠레 시인 중 한 명의 바예오의 그 시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예오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 로베르토 볼라뇨가 그분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옥타비오 파스 같은 경우는 좀 상아탑에 gat혀 있었다. 아, 네, 이런 네. 비판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볼라뇨가 네. 그 당대의 이제 유명 문인들에게는 네. 좀 싫은 존재. 아.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삐딱해?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인이었나 봐요. 일종의 아웃사이더 같은 개념이었군요. 네, 이를테면 그 역시 유명 작가 중 한 명이죠. 네. 이사벨 아옌데 아, 네. 같은 경우는 네. 볼라뇨가 엉터리 작가다라고 아, 그렇죠. 폄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볼라뇨가 사망을 했을 때 네. 이사벨 아옌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볼라뇨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매우 불쾌한 신사였어요. 아,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상처를 받으신 거군요. 네, 네.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당하고 비판당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아옌데 그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볼라뇨의 뭐 일종의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다룰 칠레의 밤도 네. 볼라뇨의 이런 비판 맞아요. 정신과 맞닿아 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시인이라고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로베르토 볼라뇨가요. 이제 1993년이죠. 그러니까 40살, 40살이 됐을 때요. 첫 장편 아이스링크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의 매년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문학상을 휩쓸면서요. 볼라뇨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중남미도 그렇고 유럽에 이렇게 좀 볼라뇨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볼라뇨의 작품에서는요. 범죄, 죽음과 같은 어둠의 세계와 또 문학 또는 문학가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암담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통렬한 성찰들을 좀 끝없이 펼쳤고 거기다가 이 로베르토 볼라뇨의 칠레의 밤도 그렇지만 이 글이 허구와 실제를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좀 섞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어떤 현실인지 환상인지 예,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또 매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나 깊은 철학적 사고가 위트가 넘치고 풍자와 결합을 해서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내고요. 오늘 소개할 이 칠레의 밤 같은 경우는 로베르토 볼라뇨가 47살이던 2000년에 출간을 했고요. 또 2003년에 50세의 나이로 간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특히 이제 2666 같은 경우는 이 로베르토 볼라뇨 작가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역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볼라뇨 4호에 또 출반이 되면서 또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볼라뇨의 대표작을 여러분께서 네. 좀 읽으시려면 네, 사실 야만스러운 탐정들 네. 그리고 2666 네네. 네, 이 작품을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칠레의 밤 읽으면서 2666도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언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언제 한번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네.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네. 볼라뇨의 이런 대작들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칠레의 밤 같은 경우는 볼라뇨 자신이 내가 쓰는 짧은 소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하죠. 볼라뇨 자신이 가장 완벽한 짧은 소설이라고 평한 칠레의 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뭐 제목 자체는 칠레의 밤이 아니라 네. 칠레 야상곡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은 칠레의 문학평론가이자 네. 또 시인이자 신부로 활동하는 라크루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 본명은 더 긴데요. 네. 저희는 짧게 줄여서 그냥 라크루아라고 네. 오늘은 통칭을 할게요. 이 라크루아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요. 라크루아의 과거는 1970년대 칠레의 정치사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라크루아는 아옌데 정권 이전과 또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리면서 집권한 피노체트 치하를 살았기 때문인데요. 나 자신을 정당화해줄 행동을 찾아서 자신의 예전 삶을 돌아보는 라크루아.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칠레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엔데 정권이 이제 잡았다가 그 후에 피노체트가 네. 이제 잡게 됐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1970년에 아엔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 보수 세력과 좌파 세력이 칠레를 번갈아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엔데에서 피노체트로 넘어갈 때 피노체트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그때 아엔데가 자살을 했다 아니면은 그냥 죽었다라는 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긴막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 정권의 그렇죠. 교체 순간이. 실제로 이 아엔데 대통령이 네. 대통령궁에서 총을 들고 네. 예, 끝까지 항거한 것으로 맞아요. 또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피노체트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이 넘는 순간엔 우리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엔데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제 한 거를 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을 잡은 보수 정권들은요, 외국 자본의 도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서 특히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요, 워낙에 높아서 80%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그 아엔데 정권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피노체트가 군사 독재로 이제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국민들에게 좀 만족할 만한 어떤 경제 성장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요. 이게 좌파 세력이라든지 지식인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목숨을 빼앗고 네. 탄압하고 하면서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서 칠레의 피노체트 하면은 굉장히 좀 핏빛의 독재 정권으로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 하에서, 그러니까 보수가 잡았다, 좌파가 잡았다, 또 보수가 잡았다 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역동이고 혼란한 시기에,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면 또 비평가들은 좀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게 이제 칠레의 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아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의 사회주의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미국의 견제가 들어갔던 네. 거죠. 맞아요. 예, 뭐 여러 사업들을 국유화하는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미국의 자본에 대해서 이제 좀 저항하는 움직임을 네. 보였고, 그것이 당시 미국으로서 불쾌하고 쿠데타를 말하자면 미국이 옆에서 뒤에서 이제 조정을 했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사실은 역사에 이제 정설로 그렇죠. 굳어져 있죠. 뭐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쪽에 이제 뭐 사회주의 세력이라든지 좌파 세력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보수 세력들을 그냥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피노체트는 이제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네. 유지하면서 독재를 계속 펼쳤던 거고요. 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현대사와 또 네.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뭐 이런 거겠죠. 일제 강점기에서 또 한국 전쟁 이후에서 그 사이에 또 변절한 사람도 많고 네. 계속해서 또 저항하고 항거한 사람도 많고, 특히 그렇다면 그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하면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계속 저항하는 시를 쓰거나 문학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일제 쪽이라든지 미국 친미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찬양하는 글을 네. 썼던 사람들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볼라뇨 같은 경우는요. 네. 그의 양력을 좀 살펴보면 네. 실제로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네. 이 좌파 진영에 가담을 해 있었기 때문에 네. 체포가 됐고 투옥까지 네.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친구였던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간수였기 때문에 네. 8일 만에 석방이 맞아요. 됐고 볼라뇨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건 다만 순전히 이제 볼라뇨의 맞아요. 진술에 의해서만 네, 이런 정보가 알려져 있음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낭만서점의 야심찬 코너죠. 각주달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세계사에 관해서 만화로도 그림을 그리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김태건 선생님을 모시고 각수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교보문고에 라이크 역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또 김태건 선생님이 함께 진행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낭만서점 진행하는 허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남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예전에 저희 낭만서점 스튜디오에서 몇 번 뵀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예, 되게 잘생기셨다는 기억으로. 예. 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예, 선생님 요즘에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예, 책은 덕분에 괜찮게 잘 읽어주시고 있고요. 저는 네. 라이크 역사, 박광일 선생님 가끔 뵙고요. 예, 그럭저럭 잘 아이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로베르토 볼라뇨 작가의 칠레의 밤이라는 소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 예.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볼라뇨 단편집만 몇 개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볼라뇨가 아시다시피 이 칠레의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소설과 이제 연관 지으면서 쭉 쓰고 있는데 특히 피노체트와 아옌데 정권의 이제 이야기가 이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아, 되게 속상한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또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때 칠레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유, 저도 잘 몰라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서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아인데가 대통령이 됐다가 몰락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지만 쫓겨나는 과정이 그냥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같이 옛날에 호메로스 강독하던 강대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의 역사에서 정의가 성공하지 않고 되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두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 내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엔데 쫓겨난 그 얘기였죠. 그래서 거의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가 그 온갖 세상의 욕을 다 먹으면서도 집권을 한 것과 비슷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옛날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혁명하자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점잖게 하는 얘기로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선거로 잡아봐. 사회주의가 선거로 잡을 수 있냐.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아이엔데가 그 케이스죠. 그렇죠. 선거로 해가지고 선거로 해서 사회주의를 걸고 선거를 해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계획 경제까지 준비를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칠레를 되게 한번 그럴듯한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북쪽의 미국이 남미에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절대 못 본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못 봐주지만 이제 그러면서 칠레에 강력한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가가지고 때리자니 이건 좀 세계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국이 엄청나게 좋은 방법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칠레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구리인데 이제 구리를 수입을 안 해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가했군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칠레가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아니 뭐
그냥 우린 뭐 군대도 안 보내고 딴 것도 안 했는데 뭐 어때 하면서 이제 탁 막아버리니까 칠레 경제가 거의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아엔데 반대하던 쪽에서는 또 아엔데 반대 집회를 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집회 아엔데가 어디 갔는데 집회하던 사람 하나가 막 그 구호를 흔들고 욕을 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이 정부는 참 멋 같은 정부다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나의 정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엔데가 연단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뭔가 여러 가지 애틋한 정서가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기간이 또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칠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직접 나서진 않고 거기 그 장군님 한 명을 이제 슬쩍 죽이는 거죠.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서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했는데 뭐 우리는 쿠데타를 기억하면은 탱크 오고 그러는 건데 피노체트는 이제 전투기가 가서 대통령궁을 폭탄으로 쏴버리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짓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스케일이 워낙에 컸군요. 또 아엔데 대통령은 실제로 그 대통령궁 안에서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칠레 현대사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엔데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제 그게 아직까지 아엔데 좋아하는 사람과 아엔데를 내심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피델 카스트로가 그 아엔데에게 총을 선물을 했었는데 그 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다. 예, 라틴 아메리카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서 또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한 나라였고 그러다 옛날에 원래 같은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그 아엔데가 된 다음에 난 사회주의 대통령이니까 하면서 카스트로를 만나러 갔더니 카스트로가 열심히 싸워라 하면서 수총을 하나 딱 줬대요. 그래서 그 수총을 가지고 왔는데 아엔데가 죽는 순간까지 그 수총을 들고 그 몰려오는 피노체트의 전투기와 병사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 게 그 아엔데가 죽을 때 그 피노체트군의 총을 맞고 죽었느냐 아니면은 자살을 했느냐 이걸로 아직까지 계속 그 싸움이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피노체트군에 맞서 싸우다가 아니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영웅적인 죽음인데 피노체트군과 맞서 싸우다가 조금은 덜 영웅적인 게 아니냐 전사한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엔데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칠레의 밤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라크루아라는 신부이자 문학평론가이자 뭐 시인인, 그러니까 문인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는 아엔데가 집권을 했을 때는 책만 읽으면서 이 정권이 어떻게 이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피노체트가 이제 이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니까 새 세상이 왔다 하면서 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문인이 굉장히 그 어떤 시류에 영합하는 그리고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일삼는 어떤 소설로 이 작품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뭐 친일 문제라든가 또 뭐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그 어떤 정권에 충성했던 인물들 그리고 어떤 권력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그 라틴 아메리카에 저도 이제 칠레반 말고 볼라뇨의 단편들을 주로 봤는데 단편들은 보통 내용을 이제 볼라뇨 자신의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지식인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 번씩 자본둥이 싹 일어났다가 미국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무너뜨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지식인들이 보였던 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엔데 같은 사람을 적극 지지하고 같이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같이 싸우겠다 했던 케이스들. 대표적으로 이제 네루다 같은 경우. 파울로 네루다 같은 경우에는 아엔데를 적극 지지하다가 아엔데 무너진 다음에 이제 암살당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심지어. 워낙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암살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피노체트가 잡은 다음에 다시 칠레에 잠입해서 르포를 쓰면서 피노체트 욕을 했던 마르케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아리엘 도르프만 같은 경우가 있죠. 아리엘 도르프만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소녀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서전 첫 문장이 그날 나는 죽었어야 했다라는 건데 그게 그 아이엔데 정권이 무너지던 날 나는 사실 그때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날 내가 대통령궁을 지키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때 같이 죽지 못해서 나는 그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라면서 글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싸우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작가에게는 약간은 모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좌파 정권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군부 독재 정권이고 아주 깡패 정권이고 나쁘다는 건 나도 알겠지만 네. 좌파와 포퓰리즘도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하는 그 아르헨티나의 도르헤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볼라뉴처럼 등지고 멀리 바다 건너러 가가지고 거기서 네. 한심하다 세상 싫어 세상 미워 이제 그러면서 지냈던 사람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을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톨릭 교회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칠레 역사에서요, 아엔데와 피노체트 그 당시의 역사가 칠레 역사에서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그 시기에 워낙 미국이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꼭 미국만이 아니라 소련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네. 너네 뭐 안 사줘,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하는 나쁜 짓은 세계 여기저기서 다 겪었고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피노체트는 나쁜 놈.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페룬을 무너뜨렸던 애도 나쁜 놈. 이제 그런 식의 공감대들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21세기를 맞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그 부분이겠죠. 그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계속 꺼내서 다시 얘기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진실은 밝혀내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쪽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갔던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다 가해자고 피해자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 유럽 쪽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도르프만이 그런 문제를 계속 붙잡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볼라뉴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개인적인 의미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볼라뉴가 또 오래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볼라뉴의 단편집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또 참 재밌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옛날에 잠깐 유럽에 갔었을 때 몇 년 전인데요. 그때 그쪽에서 볼라뉴가 되게 붐이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 쪽 서점들 쪽 다니면은 볼라뉴들이 서가마다 진열돼 있고 볼라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볼라뉴가 재조명을 받던 시절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유럽의 극우의 물결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게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20세기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되고 독재 권력은 나빠 하는 거에 공유가 돼 있었는데 다시 그게 뭐 나빠 반동이 좋은 거야 하는 식으로 다시 이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조짐이 있을 때 볼라뉴 사람들이 다시 읽더라고요. 근데 드는 생각이 볼라뉴의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볼라뉴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이를테면은 도르프만이나 마르케스는 노벨 문학상도 탔어요. 또 그 사람들 소설에는 그 많건 적건 간에 이제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 영웅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영웅이었다가 망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근데 이제 볼라뉴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심한 느낌이 딱 나잖아요. 딱 봐도 있잖아요. 이 어떤 거대담론하고 영웅서사의 시대가 가고 개인적으로 이 야만의 시대, 사람을 때려잡던 시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유럽 사람들이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볼라뉴가 읽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뭔가 소심한 지식인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심한 지식인을 자기 고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 선생님 앞으로의 이제 계획 여쭤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지금도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참 전화 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자라나는 세대를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네. 일단 육아를 좀 열심히 하고요. 예. 다른 작업들도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좀 쉬셔야 하는데 저희가 네. 아니에요. 바쁘게 해드렸나요? 앞으로 선생님 또 다른 저작들 저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굉장히 좀 대문호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뭐 정치적 상황에 혼란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저항한 어떤 활동도 있고, 또 그 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결국에 작가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과 어떤 역사 속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활동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로베르토 볼라뇨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대문호의 어떤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네. 꼭 고생했다고 좋은 작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아주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 꼭 좋은 문학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예술의 아이러니죠. 항상 뮤지션은 지하의 어떤 스튜디오에서 라면만 먹고 하면서 그런 곡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가는 배고파야 한다라는 어떤 명제가 예술의 어떤 일면만을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허나운 평론가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니요,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낭독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신부이자 문학평론가 또 시인으로 살게 된 라크루아가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설의 첫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건만 아직도 하고픈 말이 너무도 많다. 나 자신과는 평화롭게 지냈는데 그저 묵묵히 평화를 누렸건만. 그런데 느닷없이 이 일 저 일 떠올랐다. 그놈의 늑다리 청년 탓이다. 나는 평화로웠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롭지 않다. 몇 가지는 분명히 밝혀둬야겠다. 그래서 팔꿈치에 몸을 의지하고 덜덜 떨리기는 해도 고상한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기억을 낱낱이 더듬어 보련다. 나 자신을 정당화해줄 행동들을 찾아서. 그놈의 늑다리 청년이 내게 일부러 흠집을 내려고 불과 하룻밤 사이에 퍼뜨린 말을 뒤엎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평생 그리 말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질 도덕적 의무가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 침묵. 그래, 그 침묵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침묵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게 들리고 오직 그분만이 침묵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침묵에도 아주 주의해야 한다. 나는 모든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의 침묵은 티 하나 없다. 다들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특히 하느님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나머지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람. 하느님은 상관이 있으시지만. 내가 지금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가끔씩 나도 모르게 팔꿈치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헛소리를 늘어놓다가 꿈꾸고 나 자신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가끔 내 이름마저 잊어버리니 원. 내 이름은 세바스티안 우르티아 라크루아이고 칠레인이다. 13살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다. 그리 심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1년 후 나는 14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세월이 흐른 후 졸업을 했을 때 어머니는 내 손에 입을 맞추며 나를 신부님이라고 불렀다. 내 귀에 그리 들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놀라서 이의를 제기하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다. 당시 내 생각이 그랬는지 아니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든 것인지 인생이란 우리를 최후의 진실
유일한 진실로 이끌어가는 오류의 연속이다. 저는 이제 이 지금 낭독한 부분에서 핵심으로 삼았던 문장이 뭐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질 도덕적 의무가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지식인처럼 이렇게 불이해한 거하고 그렇죠? 또 저항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중반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중반까지 행동은 그렇게 막 뭐 불의에 저항하거나 이런 거 같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리고 나도 읽어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 변명이었구나. 그 자기 변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좀 잔존하는 남은 감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썩 풀리지 않고 기분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의 표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읽고서야 이 문장의 어떤 진위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를 지금 허남문가님이 공개를 해버렸는데 항상 스포일러를 공개하잖아요. 네. 아니 첫 장면에서 예. 자기 변명을 라크루아가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그걸 엿볼 수 있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과거를 낱낱이 더듬어 보는데 그건 나 자신을 정당화해줄 행동들을 그쵸.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이 문장을 읽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쏙쏙 그쵸. 지금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독자들은 알아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뭘 까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우리를 최후의 진실, 유일한 진실로 이끌어가는 오류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잘못된 것도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것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충분했던 뭐 조건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싹 하면서 자기 변명을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최후의 진실, 유일한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예, 뭐 읽는 사람들이 각자 판단을 해야 할 몫이겠죠. 네.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늑다리 청년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모순형용 쪽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청년인데 그쵸. 늑다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늑다리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평안하게 살고 있던 나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 존재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원래는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늑다리 청년이 나타나서 나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맞서서 나는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가 그쵸. 지금 소설의 첫 장면인 겁니다. 저희가 앞에 에피소드들은 좀 건너뛰고요. 오데임과 오이도라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좀 기묘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다른 일도 한다. 뭐냐 하면 이 성당 대교구의 연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 뜬금없이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라크루아가 한 가지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건 바로 성당 보존 연구를 좀 1년 정도 유럽에 가서 해주길 부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오이도와 오데임이라는 사람들이 단순한 회사원들은 아니구나. 그쵸. 라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지는데, 그걸 라크루아도 느낍니다. 물론 그 일은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든 일 같았다. 나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 성당 보존 연구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당들이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건물이 좀 이렇게 부식되거나 할 텐데.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비둘기 맞아요. 배설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상천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매 있잖아요. 공격적인 매를 교육을 해가지고 그 비둘기들을 공격하게 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매가 날아가면 비둘기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매가
비둘기들을 아예 그냥 뭐 죽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성당 보존 작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비둘기를 죽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고, 여기서 또 우리가 무슨 함의를 또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들이 각자 자기가 이름 붙인 매들을 한 마리씩 꼭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매 사냥을 하면서 신부들이 맞아요. 즐거워하는 장면.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그러게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표현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신부가 가서 신부들이 매사냥꾼인지 신부인지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신부라고 했을 땐 어떤 모든 존재들의 어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비둘기들이 그 성당 주변에 배설물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죽이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이후의 상황들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라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뭐 많은 신부들은 매사냥 자체를 즐기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안토니오 신부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신부는 로드리고라는 이름의 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제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비둘기 배설물이 문제이긴 하지만 비둘기 역시 신의 피조물인데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매 사냥 자체를 하지 않죠. 뭐 이 안토니오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이제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안토니오 신부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로드리고 또 굉장히 또 희한한 장소에서 신부와 또 만나게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 안토니오 신부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전하고요.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이런 외유라고 할까요? 그냥 정말 매사냥 비둘기 사냥 보고 온 거죠. 보고서 쓸 것도 없을 것 같아. 보고서 쓰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유럽에서 좀 지내다가 칠레로 라크루아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옌데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크루아 신부가 느끼는 건 아옌데 정권이 좋다기보단 사실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것이 좀 더 자기가 볼 때는 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좀 올바르다라는 느낌은 받진 않았거든요. 이게 아마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라크루아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수죠.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뭐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자유주의라는 함의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씀을 쓰기도 했는데 또 페오엘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일종의 스승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보수주의라는 것도 떠나서 그냥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이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세월에서 그냥 순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소설을 읽고 보면 보수주의 쪽에 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기도 하죠. 어쨌든 분명 반 아옌데파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옌데가 집권하고 나서 라크루아가 했던 건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맞아요. 아옌데가 승리를 했다. 나는 내 방 거울 앞으로 다가가 그 순간을 위해 간직해둔 결정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그 질문은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도통 나오지를 않았다. 그렇죠. 과연 이 질문이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제 아인데 정권 들어선 때부터 이 라크루아 신부가 굉장히 많은 이제 비평서 책들을 또 계속해서 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역사와는 좀 동떨어진 어떤 행보를 또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제대로 맞서지 않겠다. 나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그 자기 공부의 단계 이게 공부라기보다는 아옌데 정권을 꼴보기 싫어하는 이 라크루아가
다시 세상 밖에 나오는 건요.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오데임과 오이도가 라쿠로아 신부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쿠로가 묵고 있던 호텔로 와가지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해줘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데리고 가게 되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피노체트에게 그동안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좌파 세력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죠. 이 오데인과 오이도가 그러니까 정부의 네. 어떤 정보원 아니면 비밀요원? 예, 뭐 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꼭 이런 사람들은요 무역업자예요. 겉으로는. 네. 원래 정보기관들이 네. 뭐 군대에도 그렇지만 네. 어떤 무슨 상회, 네 예. 맞아요. 예, 무슨 조합 뭐 이런 걸 예, 예. 내걸고 사실은 다른 활동을 하잖아요. 네. 예. 아마 오데임과 오이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라크루아가 마르크스주의를 피노체트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에게 네.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강의가 아니라 10회 강의.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아니 반사회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들이 네. 왜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그렇지? 듣지? 뭐 이런 궁금증이 네. 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선 저희가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찻잔을 무릎팍에 올려놓고 앉아있을 때 군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장군이 다가와 아옌데가 무슨 책들을 읽었는지 아는지 물었다. 나는 찻잔을 쟁반에 놓고 일어났다. 그러자 장군이 말했다. 신부님 앉으시죠? 아니, 말없이 그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던가. 그러고는 곧 시작될 수업.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복도. 부산한 학생들에 대해 무슨 이야기인가를 했다. 나는 성자처럼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장군이 아옌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아는지, 아옌데가 지식인이라고 믿는지 물었다. 요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옌데를 순교자처럼 또 지식인처럼 말하고, 그냥 순교자는 이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안 그렇어? 하지만 지식인이 아니었어. 책도 안 읽고 연구도 하지 않는 지식인 부류가 있다면 또 모를까. 어찌 생각하시오? 그런 지식인은 없어요. 지식인이라면 책을 읽고 연구를 해야 하는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란 것쯤은 바보천지도 다 알지. 아옌데가 무엇을 읽은 줄 아시오? 잡지 나부랭이요. 잡지 나부랭이만 읽었을 뿐이요. 책 요약한 것이나 부하들이 스크립해주는 기사들이나 읽었다오.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알고 있어. 정말이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의심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심이요. 내가 책을 몇 권 썼는지 아시오? 3권이요. 군 관련 서적입니다. 군의 역사, 지정학 등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니죠. 환상적인 일이네요. 3권이라면. 또 미국 저널들을 비롯해 여러 군데에 수많은 글을 썼어. 물론 영어로 번역되어서 실렸죠. 장군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립도서관에 가보시면 3권 다 있어. 내일 당장 꼭 가봐야겠네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 썼어. 3권을 말이요. 한 권은 꽤 두꺼운데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집필했어. 온갖 성격에 수없이 많은 글을 늘 썼어. 물론 군과 관계된 글이지만 왜 내가 마르크스주의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오? 조국에 더 훌륭한 봉사를 하려고 그러시겠죠, 장군님. 바로 그렇소. 칠레의 적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들이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짐작하기 위해서요. 확실히 말하건대 나는 내가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어디까지 갈 작정인지도 알고 싶소. 게다가 나는 공부하는 것이 두렵지 않소.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오.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오.
늘 말이오. 아엔데나 프레이나 알레산드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그렇소? 나는 3번을 맞장구 쳤다. 신부님, 그러니 당신이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오. 맞죠? 맞고 말고요, 장군님. 공개방송 1부가 끝나고 김성현 배우님의 낭독을 들으며 낭독의 스킬을 배우려고 했던 허나홍 평론가님의 네. 낭독이었습니다. 아, 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저는 낭독 실력이 안 느는데 허위 평론가님의 유머 실력은 날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머라고 생각하셨나요? 또 비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농담이죠. 아, 근데 정말 낭독하는 게 너무 좀 힘드네요. 그렇죠. 잘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잘 안 돼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들으시는 아니에요. 분들이 잘하세요. 아닙니다. 네. 뭐 그동안 네. 그 1회부터 들으신 분들은 네. 허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가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좀 하다 보면 더 늘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예. 뭐 저도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네. 이 피노체트와 라크루아의 대화 네. 허나몽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대사가요. 사실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라크루아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 라크루아가 잘 알고 있던 페오엘, 그러니까 페오엘도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또 라크루아 신부가 글을 쓰기 전에 이제 페오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 부분이 이 소설의 초반에 담겨져 있고 네. 특히나 이 라크루아 신부가 피노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페오웰에게 설명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역시도 이제 이 책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죠. 네. 네. 페오웰 같은 경우는 칠레 문단의 네. 아주 영향력이 지대한 네, 평가였는데, 이 라크루아를 칠레 문단의 어떤 총화로 네네. 만들어준 사람도 사실은 페오웰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배는 내가 뭐 믿고 네네.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까, 네. 내가 이 피노체트한테 강의했다는 거 나 혼자 알고 있기엔 좀 그렇고 네. 입이 간질간질한데 임금 냉기는 당나귀기. 네. 그래서 이제 페오웰에게 털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페오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맞아요. 부럽다. 네. 너 피노체트랑 연결돼 있었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투의 감정을 이제 페오웰이 또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피노체트가 제가 이제 낭독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나는 항상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했다는 게 저는 피노체트의 어떤 그 얘기이긴 한데 그게 라크루아 신부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하고도 겹치고 페오웰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온 셈인데 그걸 보면서 단순하게 피노체트의 그 어떤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게 다 라크루아 신부나 페오웰에게도 반영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피노체트라고 하는 인물이 네. 아주 주도 면밀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들을 맞아요. 알기 위해서 네. 적들의 사상을 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에 맞아요. 대해서도 네. 열변을 토하고요. 특히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엔데 책도 안 읽고 또 아는 지식들도 다 옆에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약본 읽은 거야, 그 사람. 뭐 이렇게. 예. 근데 만약 실제 그렇더라고 해도 아마 아이엔데는 뭐 책 읽고 이런 뭐 예전에 읽었을 테고 또 그렇게 지금 책을 안 읽은 시간에는 뭔가 이제 또 칠레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네. 아이엔데 대통령을 네. 이제 몰락시킨 네. 이 피노체트가 1973년에 네. 아이엔데 대통령에 의해서 네. 군 총사령관에 임명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역사가 사실은 항상 보면 그런 되게 아이러한 시점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된 지 한 달 만에 네. 쿠데타가 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게요. 네. 거기에 이제 이면을 살펴보면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좀 뒤에서의 뒷받침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피노체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네. 라크루아가 보이는 반응. 전형적인 굴종이 자세죠. 네. 그럼요. 압류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우리 첫 장에 이렇게 소개를 해준 그 문장을 보면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침묵. 그래. 그 침묵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침묵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들리고 오직 그분만이 침묵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침묵에도 아주 주의해야 한다. 나는 모든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의 침묵은 티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묵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동조하는 건데 그 침묵에도 뭐 이렇게 자기는 동조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뭐 그런 식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은밀하게 은근하게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싶었다가 다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첫 그 부분들을 읽게 됐을 때 더 선명하게 또 각인이 되더라고요. 네. 이 피노체트를 비롯한 이제 군사 세력에게 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네.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강의를 제대로 했나? 뭔가 배웠을까? 내가 가르친 것이 있나? 할 일을 한 것일까? 본분을 다한 것일까? 마르크스주의가 인본주의인가? 아니면 악마의 이론인가? 문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잘했다고 해줄까? 전적인 거부감을 표시할 이들이 있으려나? 이해하고 용서해줄 이들이 있으려나? 인간이 옳고 그른 걸 항상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 나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하염없이 울면서 내 불행을 나를 이 일로 끌어들인 오대임 씨와 오이도 씨 탓으로 돌렸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해. 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본인도 이 지금 피노체트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자로 누워서 울고 책임을 옳다기보다는 내 문인으로서의 평판이 어떻게 그렇죠. 될까? 그걸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역시 허위평론가님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아닙니다. 네, 이런 그 라크루아와 네. 마리아 카날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또 해볼까요? 네, 이 마리아 카날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는 큰 저택 같은 집에 살면서 파티를 굉장히 좀 자주 열잖아요. 네. 이 마리아 카날레스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가 왜 중요하냐면 네. 당시 피노체트의 정권 하에서는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경시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네. 파티가 열리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금 시간이었던 맞아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여기엔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예술가들에게는 네. 이 마리아 카날레스 집에서 열리는 사교계의 모임이 일종의 해방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다. 맞아요. 네. 여기서 술도 마시고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그 밤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여러 대의 차가 와서 다시 네. 그 사람들을 싣고 다들 떠난다. 이런 표현들도 있죠. 네. 네. 또 마리아 카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문인이에요. 네. 예,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을 잘 이해하고 또 워낙 성격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주변에 많았던 네.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집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제 술을 마시던 이렇게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지하실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하실에 문을 하나를 열게 돼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눈도 가리고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고문 현장이었던 거예요. 왜 고문 현장이었냐? 사실 이 작가의 남편이 제가 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비밀 정보 요원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CIA 요원이자 네. 또 칠레의 친정부 그쵸. 활동을 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부, 라카라스 신부 같은 경우가 이 작가의 글을 읽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썩 잘 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막 이렇게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왜 상을 받았나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그 비밀 정보 요원이었고 미국에 그런 좀 뒷받침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거구나라고 네. 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정치와 또 문학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고문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네. 뭐 다음 날부터는 네. 이 사교계 모임이 네. 뭐 사라질 것 같잖아요. 사람들 맞아요. 안 오고 네. 무서워 이러면서 파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웬일?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소문은 도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니?
라고 하면서 여전히 뭐 전과 다름없이 이 마리아 카날레스의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흉흉하더라도 아마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죠. 그런 또 작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칠레 민심의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 소식이 또 그 남편 귀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군. 이 녀석은 좋아. 이 녀석 잡아들여. 뭐 이런 식의 또 정보를 얻는 그렇죠. 창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창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갔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네. 일반인보단 작가들이 네.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작가, 부인인 작가가 그렇게 연을 맺어서 작가로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글쓰기는 평이한데. 근데 그런 작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권력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렇죠. 여기가 권력의 심장부고 여기서 잘만 보이면 네. 내 앞길은 열린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그런 뭐 고문을 하든 말든 나는 여기로 가겠다라는 네. 예, 그런 뭐 동력이 됐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엄혹했고 그 엄혹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 근데 특히 작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을 텐데 결국에 이제 자기 평판이라든지 성공 이런 것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비판을 우리가 네. 이렇게 하긴 쉬운데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죠. 글 쓰는 사람이면 저도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제가 글을 쓰는 어떤 작가였다면 도대체 그렇게 좀 했을 수 있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됐을 때 그걸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많은 어떤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네. 죄를 지었다에 대해서 단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학은 그런 역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만 네. 문제는 저 사람 잘못했어, 나빠가 아니라 왜 나쁜지. 그쵸.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더 많은 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문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썼던 것도 지금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학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 카날레스의 파티는 여하튼 피노체트 정권이 유지되던 기간에는 내내 번성을 했고요. 네. 정말 피노체트 정권이 바뀐 이후 이 사람들이 발길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집은 정말 폐허가 된 것처럼, 물론 폐허가 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정막도 없고 조용한 어떤 장소가 됐고. 그렇죠. 이때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피노체트가 실각한 이후 라크루아가 마리아 카날레스를 만나러 갑니다. 맞아요. 그래도 사람들의 정이 있지. 어휴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그래도 나는 예전에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그래도 난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등 돌리진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찾아간 거죠. 이 마리아 카날레스와 또 라크루아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바로 어제 같네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예전처럼 가구가 많지 않았고 정원처럼 실내도 퇴락해 있었다. 조명이 밝았던 것으로 기억되는 방들은 지금은 불그스름하게 충해를 입은 형국이고 불가해하고 애잔하고 아슬아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던 역사적인 시간대에 멈춰 있었다. 저는 문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자들은 늘 정치, 남편의 일, 제 느낌, 또 지하실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빌었다. 그녀를 용서해야 해. 그녀를 용서해야 해. 부인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나요? 네, 신부님. 참여하고 있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신부님.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즉히 소매가 먼지로 얼룩졌다. 이윽고 그녀는 저택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지는 마리아 카날레스의 소유가 아니었는지 진짜 주인들 20년 이상 망명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재판에서 지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계획은 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었다. 제 집에 얽힌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 카날레스가 말했다. 나는 측은하게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마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아직 젊지 않느냐고. 사법적으로 얽혀있는 기소는 없지 않느냐고. 다른 곳에서 자식들과 새로 시작하라고. 제 문학 경력은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필명이나 가명이나 애칭을 사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녀는 내게 모욕을 당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아씨를 보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지만 참고 자리에 앉아 몇 번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몇 달 뒤면 이제 보지 못할 텐데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 크기나 뜨뜻한 호흡으로 미루어 내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집을 부술 겁니다. 지하실을 허물 거예요. 이곳에서 남편의 부하가 스페인인 유네스코 직원을 죽였죠. 이곳에서 남편이 세실리아 산체스 포블레테를 죽였어요. 가끔 아이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전기가 잠깐씩 나가곤 했어요. 비명소리는 전혀 들린 적이 없고 전기만 갑자기 나갔다가 조금 후 다시 들어오곤 했어요. 지하실을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전에 조국의 문인들과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이 모이던 응접실을 몇 발자국 걸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만 가겠습니다, 마리아. 가봐야 해요. 그녀는 자지러지게 웃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저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 저주받은 집에 다시 홀로 남게 되는 것이 갑자기 두려운 듯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꽉 쥐어주고 기도하라고 권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내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더는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도했답니다. 그녀의 대답이었다. 기도하세요, 마리아. 기도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산티아고 교회의 공기, 석양의 정수인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더니 조용하고 차분하고 나름 용감하게 주변을 응시했다. 자기 집, 예전에 차를 주차하던 장소인 현관, 붉은색 자전거, 나무, 흙길, 울타리, 내가 열어놓은 것 외에는 죄다 닫혀있는 유리창, 저 멀리 깜빡거리는 별들을 보았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떠났다. 산티아고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그녀의 말을 생각했다.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하지. 하지만 어디 칠레에서만 그런가.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우루과이, 스페인, 프랑스, 독일, 푸르른 영국과 즐거운 이탈리아에서도 그런걸. 문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시궁창에 처박히기 싫어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들 한다고. 이런 거였군요. 문학이란 게. 그런 걸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네, 뭐 칠레 밤의 어떤 이 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칠레에서의 문학은 이렇게 하는군. 아니, 우리가 시궁창에 처박히기 싫어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들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이기도 하겠죠. 문학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시류에 또 편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몰락하면 또 그 몰락한 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뭐 이렇게라고 이제 저는 봤거든요. 또 좀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그 마리아가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뭐 그 사실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잠깐 전기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마리아가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문학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뭐든 간에 나의 행복, 뭐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나에겐 문학인 거야. 그쵸.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있는 게, 그, 라쿠라 신부가 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남편은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잘 살고 있겠죠? 라고 하는 거죠. 자기와는 이제 상관없다는 듯. 그러니까 서로 그 미국인 남편도 그렇고, 이 작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네. 뭐 남이 고통이 어떻건, 남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뭐 나만, 예, 잘 되면 됐지. 이런 또 정신이 그대로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보통은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네.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 문학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문학이라는 네네. 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학적인 재현을 통해서 이해해보는 예,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마리아의 이 말, 문학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좀 섬뜩해지지 않으세요? 뭐 섬뜩해지는 것도 있고요. 한편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하기 전에 문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학가들은 다 어떻게든 아까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그런 어떤 산물이 문학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게 그게 다 문학인 건데 어떤 건 굉장히 좀 고귀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좀 현실 수능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라뇨라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가진 문학이라는 거 니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그거 사실 너희 다 이데올로기에 물든 거잖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마리아의 말이 묘하게 또 오버랩이 되는 지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라크루아 같은 경우는 계속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잖아요. 반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심지어 이런 문장도 지하실 있는데. 보러 가셔야죠? 라고 작가가 하니까 근데, 마치 자기를 그 기자들처럼 대했다는 것에 기분 나쁘다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라크루아가 가진 이중적인 면모가 있다. 저기도 지금 다 알고 그 파티 와서 계속 칠레 문단의 얘기도 하고 주로서 거기서 활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너 반성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저는 그거 자체가 더 좀 흥미로웠던 게 라쿠라 신부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작가의 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데 마치 같다고 이렇게 이 작가는 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욱 한 거겠죠, 마음속으로. 이 칠레의 밤을 번역한 역자 우석균 선생이 뒤에 이제 해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아주 거친 표현들 쓰시더라고요. 마리아 카날레스나 라쿠르아 같은 인간 쓰레기와 숱하게 조우하는 가운데 볼라뇨가 인간 자체까지 멸종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섬찟하죠.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인간 쓰레기라고까지 생각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은 당연히 얘처럼,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만 그 상황이 나한테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정말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부에 이렇게 순응하거나 남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의 달콤함이 내 눈앞에 있는데 과연 그걸 단번에 거절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 역자가 표현한 거면 인간 쓰레기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다면 허위평론가님이 생각하는 현실의 문학 어떤가요? 다들 이렇게 문학을 하는 건가요? 제가 뭐 문학인들을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피해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학은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자조하고 또
어쩌면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의 말이 저는 여전히 유효한 유효하다.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네. 네. 한국의 현실에서도요. 네. 생각해보면 문단 성폭력을 비롯한 네. 문학인들이 일으킨 또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 보면 문학은 순수를 지향하지만 네. 결코 순수하기 어려운 그런 예술 장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과 문학적인 삶을 좀 같이 놓고 보자라는 입장인데.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어떤 세계를 예찬하고 그냥 사회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나의 문학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문학이라는 것이 독자들에게도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요즘 들어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비평도 제목이 그 부제가 문학적 삶을 향한 문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그 자체로 자족해서는 안 되고 네. 항상 자기의 삶으로 규결되는 그 지점을 고민해야 네.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문학이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삶과 유리될 때 네. 그러니까 왜 글로는 네. 그렇게 이런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생활은 전혀 안 그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그래서는 나 페미니스트다. 맞아요. 지지한다. 그래놓고 연대한다. 이렇게 맞아요. 해놓고 실제로 개인 생활에서 안 그랬던 그렇게 사례가 안 나왔죠. 하는 사람들 솔직히 있잖아요. 이미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 네,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저도 허위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근데 모든 문학하는 사람 그냥 사실 문학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겠지만 그 예술을 하는 자체와 삶은 사실은 유리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문학과 문학적인 삶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삶이라는 게 네. 저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네. 등치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네. 윤리죠. 그런데 이제 문학적 삶이라고 하는 건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네. 해버린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나쁜 놈. 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어떤 성찰의 지점, 네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네. 네.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 죽이고 네. 어머니랑 결혼한 네. 패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오이디푸스의 혹시 결말 아세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추방당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안티고네와 함께 그렇군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데 네. 오이디푸스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계속 반추하면서 네. 결국엔 그런 방황을 거듭하고 어떤 고민하는 삶을 통해서 네네. 나중에는 평안히 하늘나라로 가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삶의 어떤 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아버지도 죽이고 내가 어머니랑 결혼했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고 바로 만약 오이디푸스가 목숨을 끊었다면 네네. 저는 이 작품이 이토록 고전으로 남을 이유는 없었다고 네. 생각해요. 결국 고민하라. 네. 구원받을지어다. 네. 네. 라고 구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고민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허남몽 평론가님의 한 줄평 네.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네. 한 줄평은 계속된다. 근데 저는 왜 한 줄평을 미리 준비를 못 해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고민을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고민해온 게 있거든요. 오, 아니 고민하셨으면서 왜 아닌 척 하셨어요 방금. 사실 근데 고민이 들어가는 한 줄평이었어요. 네. 네. 문학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는 작품. 네. 문학이란 무엇인가? 네. 한 줄평. 며칠 동안 고민하셨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칠레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걸 좀 바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시군요, 일종의.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할 수 없다. 그런 한 줄 평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그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네. 뭐 페미니즘 운동이 한국 문학계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거든요. 네. 네. 문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변혁으로서의 네. 어떤 움직임이 지금 한국 문학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예.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도 거기에 좀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네. 응원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네. 이런 한 줄 평 남겨봤습니다. 네. 낭만서점 140회 문학은 다들 이렇게 한다. 로베르토 볼라뉴의 칠레의 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이 문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제가 느꼈던 것들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허나몽 평론가님이 네. 영화는 또 어떤지 네. 들려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그 얘기 들으면서 영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41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